2022년 12월 19일 8시 반입니다. 20시 30분이네요. 네. 파건메이트의 비시즌 컨텐츠 파워우 13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우입니다. 안녕하세요, 포르테입니다. 네, 파워우는 아시아를 향해 뻗어나가는 인천 유나이티드 팬 커뮤니티인 인천네이션과 함께하고 있으며 파건메이트 유튜브 팟빵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두 번째 녹음이죠. 네, 비시즌 들어와서는. 그쵸, 뭐 전에 한 번에 여러 개 찍고 오늘도 할 수 있는 만큼 찍고 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19일이니까 아마 오늘 저희가 녹음했던 수비수 골키퍼 편이 업로드가 됐겠네요. 네. 순수한 척하는 이 옆에 굉장히 무서운 아저씨와 함께 있습니다. 어허. 뭐 어허예요, 근데. 저는 항상 저희 솔직한 모습 보여주려고 노력하거든요. 네, 카톡방에서 그거 제목 보더니 자기가 무슨 소리 했는지 까먹고 있다가 기억났다면서 자기는 굉장히 순수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걸 보고서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다. 뭐 순수 악도 순수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왜 히틀러도 지도자는 맞잖아. 그렇게 부르는 거야? 너무 예시가 극단적이네. 왜? 야, 순수 악도 순수면 히틀러도 좋은 지도자는 아니어도 지도자는 맞잖아요. 미친 새끼야. 신원영 씨도 좋은 지도자예요. 맞지 않아요? 좋은 지도자라고 그냥 지도자 아니에요? 지도자는 맞나요? 방관형 리더라고 하죠. 네. 리더는 리더네요. 그 저희 옆 동네인 플레이어스는 이제 절대 천시주의. 엄청나게 관여를. 천시는 반론 긁어 보면 댓글이 다 있어. 진짜 활동량이 대단해요, 그분. 그러니까. 근데 왜 신원용 씨는 어느 글에 있네, 어느 글에 가도 그 사람 댓글이 없어. 그분은 그분이 댓글에 보인다? 굉장히 럭키한 일이에요, 그게. 우선 본인을 언급해서 놀렸거나 아니면 사건의 한 중심에 있거나 둘 중 하나인데 제가 주로 후자를 자주 써먹는데 좀 더 열심히 써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니면은 진짜 글이 너무 재미있으면 그분이 나타나서 뭐라고 하긴 합니다. 가끔 그거 하잖아. 그 인네스코에다 넣자고. 그거 하러 오는 거 아니면 딱히 안 오더라고요. 다 십새끼. 어쨌든 간에 저희 원용 씨가 만든 팬 커뮤니티 인천네이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그 협약 얘기하는 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네. 이 멘트 들어가는 거예요. 앞에서 원용 씨 까다가 이걸로 넘어오니까 뭔가 웃겼어. 원용 씨 뭐 저희의 수장이지 않습니까? 수장님이죠. 네, 플레이어스에는 최효상이 있고 그다음에 저기 팸코는 누구지? 시모 맞지? 시모. 팸코는 시모가 있고 저기 울티메이트에는 롤패스가 있고 인천네이션에는 신원용이 있다. 야, 이렇게 보니까 쟁쟁하네요, 아주. 신원용과 최효상, 롤패스. 쉽지 않은 라인업입니다, 네. 진짜. 참고로 원용주의는 주인장이 귀찮아서 안 합니다. 원용주의는 그거죠. 노예를 사용한다. 아, 여기 옆에 노예 1 계시고요. 나갈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가스라이팅이라니까. 살려줘. 어쨌든 간에 오늘 월요일이고요. 저는 지금 월드컵부터 계속 깨어 있습니다. 잠 안 자요? 그러니까 결승이 아니지 어제부터 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낮 아침 10시에 일어났으니까 아침 10시부터 지금 깨어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시험을 3개를 봤거든요. 아침에 근로하고 시험 보고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내일은 뭐 있나요? 네, 시험 하나 남았는데 뭐 그거는 이제 오늘 가서 한 2시간 자고 또 이제 커피 하나 빨아주면서 이제 시험 공부 대충 하면 뭐 알아서 되지 않겠어요? 괜찮은 건가?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힘내십시오. 어쨌든 간에 19일이고요. 저는 시험이 하루 남았고요. 1개 남았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제대를 했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가장학금 신청 넣어놨고요. 이제 1월부에 복학거 열리더라고요. 그때 맞아요. 해야죠. 또 이제 다 대학생이 되어가네요. 시작을 하시죠. 약간 우울해졌네요. 대학교 얘기하면 안 돼요. 오늘은 저희가 지난 12화 이제 골키퍼와 수비수 평가 이제 총 결산편에 이어서 오늘은 미드필더 편 녹음을 진행을 할 겁니다. 13화고요. 미드필더는 저희가 포르테님이 직접 언급을 한번 하시겠지만 여기는 약간 그 절대 포르테주의다. 포르테 좆대로 분류를 했다. 약간 그 포지션에 있어서 미드필더인지 포워드인지 애매한 선수들이 있어요. 사실 국가대표팀만 봐도 손흥민이 그 KFA 가면 미드필더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황희찬도 미드필더로 되어 있죠. 사람의 관점 따라 다른데 그게 측면 윙어 다 미들로 넣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사실 전 되도록이면 윙어는 FW 포워드로 넣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윙 포워드로 분류를 하고 뭐 김도혁 선수 미드필더로 넣었고요. 뭐 이런 기준 같은 경우에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여기는
제 기준에 따라 제 마음대로 한 거니까요. 예. 예, 반박하고 싶으시면은 뭐 쪽지를 날리시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예, 댓글에다가 지랄을 싸주시면 저희도 네. 맞지랄을 할 수 있는 미친 네. 새끼들이기 때문에요. 예, 절대 환영 중이고요. 예, 댓글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 분류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시다. 그럼 방송에 나오시면 됩니다. 사실 걔가 미드필더인지 포워드인지 그런 건 사실 중요하진 않거든요. 예, 그냥 선수에 예. 대한 평가가 중요하죠. 그냥, 그리고 예. 특히 올해는 좀 저희가 지난화나 지지난화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감독님이 굉장히 변화무쌍한 전술을 많이 쓰셨잖아요. 맞아요. 포지션 5간 선수도 있고요. 예, 뭐 극단적으로는 이제 윙백에서 공격수로 가는 김보섭 같은 케이스도 있고요. 뭐 김준엽처럼 이제 어떤 경기에는 극단적으로 거의 윙어 수준으로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센터백도 보던 그런 것도 있고요. 예, 센터백인데 공격까지 하고 있는 김동민 같은 선수도 있고요. 예. 그렇죠. 이게 역할이 굉장히 다양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빠르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드필더 먼저 첫 번째 선수 누군가요? 네, 등번호 순으로 갈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등번호가 이제 5번인 이명주 선수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난 11화에서 저희의 올 시즌 MVP로 뽑았던 선수 중에 한 명이죠. 아무래도 너무 평가가 좋았던 선수고 뭐 스탯만 봐도 이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어요. 34경기에 나와서 4득점 5도움인데 사실 그 삼선에서 뛴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9개 기록한 사례가 인천에선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되고요. 그렇죠. 예, 뭐 이거보다 많이 올린 선수 다 2선 이상이기 때문에 뭐 애초에 우선 그러니까 정확히 3선이라고 분류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그러니까 그쵸. 그 저희가 3-4-3을 씀에 있어서 조금 더 수비적인 롤이 부각된 미드필더 2명을 쓴 거잖아요. 그쵸. 특히 윙백들을 좀 많이 활용하고 공격진들이 많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공격 작업에 많은 관여를 하지 않는 포지션에 위치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10개에 가까운 그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다는 것 자체가 가히 신기하다. 이런 말이 좀 더 어울릴 것 같네요. 본인이 주인공이 되는 것보다도 조연에 가까운 위치에서 플레이를 했는데 정작 경기를 보면 이 선수가 주인공이 됩니다. 어쩔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클래스가 느껴졌고요. 뭐 영입 소식이 나왔을 때부터 많은 기대가 다 있었잖아요. 저희가 까놓고 얘기를 했었죠. 저희 시즌 초의 방송에서 형이 여길 왜 와라고 했잖아요. 예. 왜 여기서 나와라는 반응이 예. 대부분이었는데 사실 이제 반신반의하는 부분은 해외에 오래 있었으니까 저희가 경기를 못 본 시간이 길잖아요. 그리고 예. 어느 정도 리그마다 템포 차이가 많이 있다 보니까 물론 카타르 리그가 어찌 보면 K리그보다 상위 리그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유럽의 5대 리그를 보면 우리가 어느 리그가 최상단에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 리그마다 특색이 있고 템포가 다른 것처럼 카타르와 K리그는 또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어찌 보면 저희가 많이 경험을 했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뭐 시즌 초에는 체력적인 문제로 교체가 될 때도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시즌 내내 거의 모든 경기를 소화를 했고요. 그 중에서 부진했다고 말할 경기는 거의 없던 수준. 항상 팀 내에서 제일 좋은 선수 중 하나였죠. 그 부상을 달고 뛰었다라고 이제 후일담이 들려오는 경기들에서도 저희가 경기만을 봤을 때 이 선수가 부상을 안고 뛰었다고라고 말을 할 정도로 와 저런 폼이 보여지는구나라는 거를 좀 몸소 보여준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뭐 득점력도 제법 있는 선수였고 그리고 도움도 많이 기록을 했는데 이게 또 세트피스에 의존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이제 다양한 패스 기술을 구사를 했었고요. 뭐 활동량 그리고 수비 과정에서는 본인이 끊는 것도 있지만 상당히 견제해서 애초에 상대의 패스 루트를 막는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이 인상 깊었던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수비하는 방법을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본인이 가까워서 직접적으로 몸을 푸시를 하면서 들어갈 수 있으면 본인의 왕성한 활동량과 밀리지 않는 단단한 피지컬을 활용을 해서 끝까지 부숴서 공을 탈취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길목을 본인이 직접 커트를 해버리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잘라먹기라고 하죠. 잘라먹기를 굉장히 잘하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뭐 뒤에서 여름 선수를 언급을 하겠지만 이 두 선수가 동시에 뛰었을 때 거의 공이 그 선수들 뒤로 넘어오기가 말도 안 될 정도로 없었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 정도로 진짜로 수비적인 측면에서 똑똑하게 수비를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명주 선수 무결점은 아니고 사실 홍명보 감독이 1사 월드컵 때 이명주를 안 뽑은 이유에 대해서 말한 그런 인터뷰가 한번 있어요. 그걸 보면 이제 이명주 선수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는 뭐 당시에는 그 선수가 포항에서 잘 나갈 때잖아요. 지금도 더 위에서 뛸 때. 그렇죠. 그런데 그 위치에 쓰기에는 스피드가 좀 부족했다고 느리다. 봤고 또 이제 삼선에서 경쟁에서 밀린 이유에 대해서도 약간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인천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명주 옆에 있는 파트너가 그걸 도와주기만 하면은 그렇죠. 되니까 인천에서 무조건 이명주 중심의 전술이 나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희가 오늘 좀 중앙 미드필더 쪽에서 얘기를 할 때는 이명주 선수에 대한 코멘트가 지속적으로 붙을 거예요. 저희가 그쵸. 11화에서 계속 얘기를 했던 게 저희의 1년의 과정은 이명주의 짝을 찾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소요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뒤에 얘기들을 좀 들어주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딱 옆에서 어느 정도 잘 보조를 해줬는가 그거에 주안점을 두고 얘기를 할 거고요. 이명주 선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언급했어요 저희가. 그냥 그래서 북박이었죠 그냥. 네. 예. 사실 자세한 코멘트를 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협약을 하고 있는 인천 네이션 올해의 선수 2년 2년 연속으로 고철 출신이 받았죠. 그러면 그래서 임상엽이 너무 아까워요. 임상엽이 왔으면 얘가 또 무슨 짓을 했을지 모르겠다. 약간 징크스 같은 게 있잖아요. 예. 포항 출신 선수들이 뭐 요즘에는 잘 풀리고 있는데 뭐 옛날엔 포항이 인천에서 많이 내려갔지만 요즘엔 또 좀 서로 주고받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냥 한마디로 고트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네, 고트 이명주에 대한 코멘트였습니다. 네. 넘어가 볼까요? 다음 7번 김도혁 선수입니다. 네, 김도혁 선수. 네. 뭐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코멘트를 할 때 공격수적인 측면도 오늘 여기서 아예 포괄을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리그 34경기 나섰고요. 2득점 3도움 3경고. 공격 포인트를 5개를 올렸는데 사실 김도혁 선수가 커리어 하이일 때도 보통 한 4-5개 정도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선수였기에 이번 시즌 폼도 괜찮은 편이었다라고 스탯상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 공격 포인트의 순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특히 이명주 선수와 함께 이 김도혁 선수가 2선에서 뛸 때 혹은 3선을 내려서 뛸 때 모두 되게 중요하게 역할을 했던 두 선수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골이나 어시스트의 순도가 되게 높았다라는 점인데 특히 예. 2득점 자체가 어디서 넣은 건지 두 개가 다 확실히 기억나거든요. 그렇죠. 이게 네.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이게 나중에 봤는데 득점이 찍혀 있어. 어디서 넣은 거야? 이런 선수들이 음. 있거든요. 분명히. 하나는 대구 원정이었고요. 네. 네, 하나는 인정전. 어디였죠? 그렇죠. 십새끼. 멋있습니다. 당시 김신진 선수의 킬 패스를 받아가지고 예. 멋있는 마무리를 했었죠. 최고의 미드필더가 아닌가. 역시 안익수 감독님께서 쓰시는 데는 기용하는 다 이유가 있다. 예, 뭐 2골 3도움이라는 스탯 자체가 윙어의 기준을 보면은 좋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미드필더의 기준을 보면은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고요. 그리고 김도혁 선수 자체가 스탯을 많이 기록한다기보다도 약간 변칙적인 롤을 받았어요. 본인이 팀이 부족한 거를 스스로 채운다, 많이 뛴다, 싸워준다 이런 거에 주안점을 두고 활약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뭐 거기에 합격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선수의 1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기 전에 좀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가야 되는 사실 하나가 여러 선수들 어쨌든 올해 저희가 중원의 보강이 되게 많이 들어오면서 시작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김도혁 선수의 자리가 위태롭다라는 설이 돌기 시작할 쯤에 뉴스 하나가 나왔죠. 김도혁의 깜짝 포지션 변화라면서 윙어로 넘어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와 결론적으로는 이제 뭐 저희가 이 윙어 자원도 어느 정도 2선 자원으로서 사실 김도혁 선수는 윙어보다는 메잘라에 좀 더 가까운 위치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이게 이명주, 여름, 이동수가 한 번에 영입이 된 인적 시장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김도혁 선수가 3선에서 뛰더라도 기복이 있는 편이었거든요. 사실 꾸준하다기보다는 잘할 땐 정말 잘하고 못하는 날에는 단점이 부각이 되는 그게 있었는데 메잘라로 가서는 비교적 일관적인 폼을 보여주긴 한 것 같아요. 못한다고 생각이 되는 날에도 좀 약간 공격이 뭉툭하다 그런 느낌이지 막 예전처럼 미스가 많다는 생각은 많이 안 들었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이 팀이 3-4-3으로 보이지만은 어떨 땐 3-5-2처럼 힘을 실어줄 수 있고 또 어쩔 땐 공격에 가담을 해주고 그런 변칙적인 역할을 잘 수행해줬다고 봅니다. 특히 그 3-5-2에서 3-4-3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이에서 사실은 뭐 저희 미드진 2명은 어쨌든 간에 거의 붙박이었다고 보잖아요. 이명주 1명에 파트너 1명. 근데 그 투미들에서 3미들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서의 그 변환점의 역할을 해줬던 선수가 바로 김도혁 선수였고 또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더 해야 되는 부분이 뭐였냐면 김도혁 선수가 올해 정말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를 했어요. 맞아요. 특히 본인이 원래 좋아하던 자리인 그 왼쪽 하프 스페이스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자리 혹은 더 사이드한 자리 그러니까 그 부근에서 대부분의 포지션을 다 소화를 했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대놓고 윙백까지 나왔으니까. 그렇죠. 네. 대구전에서 네. 사실상 그 대구전에서 골을 넣었던 것도 윙백 김도혁이 침투를 해서 넣은 거거든요. 코너킥 상황에서 끝까지 집중을 잃지 않았던 뭐 사실 윙백으로서의 경기력 자체는 그때 이 선수가 너무 지쳐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평가를 하기가 어중간하지만은 이 선수가 이 정도의 범용성을 지니고 있다 그 자체만으로도 팀에 큰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살림꾼이다. 그냥 음. 작년이 아니구나. 아직 올해가 안 지났군요. 네. 이게 이미 이제 마태에 갔어. 이게 올해는 이미 간 거야. 우리가 축구가 끝나면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미 연도가 시즌에 네, 넘어갔다고 맞춰져 있어. 생각을 해서 올해 김도혁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인천의 선수들 중에서 뭐 주장을 내려놓으면서 여러 가지 부담감이 내려놓은 것도 있었을 것이고 또 동시에 본인이 조금 더 헌신하겠다라는 스탠스를 취해 준 것이 어찌 보면 팀의 더 큰 스타 혹은 더 거물들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그런 윤활유 역할을 잘 해주지 않았나. 사실 이제 팀에서 화려하지 않더라도 여러 포진을 메워주면서 변칙적인 역할을 수행해준 선수들이 가끔씩 있는데 인천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올해의 김도혁과 19년이 4-2-3-1에서의 지원학이거든요. 이런 선수들은 그 포지션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곳도 지원을 해주면서 팀 전체에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해줬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김도혁 선수도 올해 뭐 본인으로서도 굉장히 합격점을 줄 만한 한 해를 보냈고 또 과거에 많이 지적되었던 기복이 심하다라는 측면에서도 그 기복의 폭을 조금 많이 줄였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본인한테 의미가 새로운 시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선수가 가치가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거는 여러 선수들이 팀을 떠나고 돌아오고 하는 과정들 속에서 이 선수의 가치가 조금 더 높아지고 있다. 이런 거를 좀 입증할 수 있는 시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은 이제 8번 정혁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은퇴 선언을 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꼬이면서 뭐 이랜드의 플레잉 코치로 간다라는 소문이 있죠. 예. 뭐 뒷얘기를 듣고 보면 이해가 돼요. 뭐 은퇴식을 2번 했다는 것만 놓고 보면은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뭐 올해 경기는 많이 못 나왔습니다. 리그에서 4경기, FA컵 1경기였고요. 뭐 사실 FA컵이 은퇴 경기인 줄 알았는데 저희가 FA컵 리뷰를 여러분들이 찾아 다시 들어보시면요. 저희가 그 몇 명 선수들을 살생부에 슬슬 올리기 시작하는 그 대목이 있거든요. 그 살생부의 한 명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수는 인천이 정말 마지막에 어거지로 버텨야 되는 그 시기에 본인의 역할을 충분히 다했다. 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연어 루머가 정말 많았고 기어이 거의 한 3년 동안 연어 루머 있지 않았나요? 그냥 매 여름 겨울 가릴 거 없이 계속 떴어요. 진짜 19 시즌 후반 2021 계속 온다 하다가 21년도에 왔잖아요. 정혁 온대 진짜? 응 아니야 이거 반복이에요. 계속해서 네, 그렇죠. 계속 이거만 뜨다가 결국에 진짜로 왔고 작년에 솔직히 잘했거든요. 그렇죠. 작년에 이제 다른 선수들이 하지 못한 부분을 정혁 선수가 메워줬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었지만 올해는 이제 잔부상으로 시작을 했죠. 맞아요. 그래서 시즌 초에 경기를 못 뛰다가 FA컵에 돌아왔는데 솔직히 노세아의 느낌이 있긴 했고요. 우선 폼도 많이 안 올라와 보였고요. 어쨌든 뭐 그때 당시에 소견을 들어보니까 부상 회복이 얼마 안 된 상태에서 폼을 올리던 목적으로 나온 거다. 어쨌든 그때 많은 선수들이 이제 폼 회복을 위해서 많이 나왔었고 오재석을 비롯한 선수들이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의 일환으로서 생각하면 이해는 되지만 사실 21년도에 정혁을 봤던 우리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당황스럽기도 했고 그쵸. 조금은 아쉬움이 많이 가득했던 경기였죠. 이게 뭔가요 그 자체였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시즌 막판으로 가서 돌아왔을 때도 사실 템포를 쫓아가지 못하는 느낌은 가끔씩 들었는데 그럼에도 종종 찔러주는 패스라든지 경기를 읽는 흐름 아니면 과감성 같은 부분에서는 이 선수가 이런 경험이 있고 이게 도움이 되는구나 싶었고요. 일부 경기에서는 정혁이 투입이 분위기를 바꾸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거의 뭐 한 70분 넘어서 80분 넘어서 이제 미들진 교체 이명주 선수나 아니면 뭐 이동수 선수와 같은 선수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많이 했는데 혹은 또 공격수를 빼주면서 조금 더 미들진을 강화할 때 뭐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됐는데 결과론적으로 그 10분을 버텨주는 데 있어서 본인의 역할은 충분히 하고도 남았죠. 특히 포항전은 본인이 경기 흐름을 바꾸는 면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저희가 질 수도 있었는데 정혁이 이제 과감하게 해주는 플레이가 인천에게 기세를 좀 넘어오게 했고 무승부로 끝나지 않았나. 어쨌든 이 선수는 올해 여러 가지 굴곡이 있었습니다만 본인이 해야 될 역할을 다 했고 정말 아름답게 떠났다. 예. 아름다운 이별 자체에 큰 의미를 둘 수 있는 시즌이었습니다. 축구의 낭만을 저희 팀에서도 오랜만에 느꼈다. 이천수 이런 새끼들만 보다가 굉장히 아름다운 축구의 낭만을 느꼈다 하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10번
엘리아스 아길라르. 네, 뚱기리. 네, 코스타리카 선수고요. 리그 32경기, 3도움 6경고입니다. 와, 근데 32경기 많이 나오긴 했네요, 진짜. 아길라르 자체는 인천에게 딜레마예요. 이 선수가 전술에 녹아들든 녹아들지 못하든 간에 버릴 수 없는 카드고, 이 선수가 선발에는 없더라도 후반에 뭔가 안 풀리면 일단 투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아길라르의 제일 큰 문제점은 아길라르를 살릴 수 있는 포지션이 없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아길라르는 10번 롤 그 어중간한 위치에서 본인만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선수예요. 수비수 센터백 바로 앞에까지 내려오면서 본인이 볼을 끌고 가기도 하고 10번 자리에서 본인이 슈팅으로 마무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본인이 직접 빠져나가서 그쵸. 크로스나 패스를 받으면서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본인의 튼실한 몸을 활용해서 돌파를 하기도 하는데 올해 저희가 어쨌든 그 10번 롤을 주기 위해서는 저희가 3미드를 써야 그쵸. 어쨌든 그런 부여를 할 수 있는데 투미드 상황에서는 결과론적으로 이명주를 씀에 있어서 동시에 아길라르를 동시에 같이 녹여내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죠. 사실 저는 아길라르가 잘할 때에 비해서 개인이 폼이 떨어진 것도 있다고 보고요. 그 외에도 2018년 같은 경우에는 그 안데르세니슨 4-2-3-1이 전적으로 아길라르에 맞춰져 있는 전술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그리고 2020년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공미 자리는 없었어도 최소한 아길라르보다 나은 선수가 팀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일단 아길라르를 투톱이 한 자리다 고정을 시켜놓고 프리롤을 주고 네 맘대로 해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써먹을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때 해결책은 투톱에 놓고 톱 하나가 그냥 완전히 앞으로 올라가는 스트라이커처럼 올라가고 그 밑에 센터포워드에서 10번 자리 사이를 아길라르가 먹는 그런 그림이었다면 그리고 21년도는 초반부에는 완전히 아길라를 믿는 축구였고 뒤로 가면서 약간 역할이 약해졌지만은 네. 그때도 어느 정도 아길라를 중심에 뒀는데 이제 이명주가 등장하고 시즌 초에 무고사라는 선수가 있었죠. 그렇죠. 이 두 명이 태양이 있는 상황에서 아길라르한테까지 맞춰주기 시작하면은 아래의 과부가 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인천이 초반에 경기력이 굉장히 좋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던 부분이 이명주와 무고사의 공존이라는 숙제도 있었고 이명주와 아길라르의 공존이라는 숙제도 있었고 무고사와 아길라르의 공존이라는 세 가지 공존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엮여 있었잖아요. 뭐 결과론적으로 나중에는 아길라르가 많이 밀려나면서 이명주가 메인이 되고 무고사는 팀을 떠나면서 이제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됐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아길라르는 팀에서 본인의 입지가 많이 이뤄지는 한 해가 아니었나. 아길라르가 올해 주전으로 잠깐 나왔을 때는 왼쪽에 김도혁이 약간 변칙으로 기용이 됐잖아요. 그렇죠. 오른쪽엔 아길라를 변칙으로 기용을 하는 식으로 써보기도 했었고 아니면 이제 삼선의 여름이 부상 이후로는 그 자리로 들어가기도 했었고 뭐 다양한 시도가 있었는데 뭐 그 중에서 뭐 몇 경기 정도 좋은 폼을 보여준 시기도 있었습니다만 항상 일관적으로 그걸 효율적으로 쓰지는 못했고요. 뭐 결국에는 인천 전술이 중심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아길라르가 많이 파회가 됐다. 오래 봤잖아요. 사실은 거의 몇 년째인가요? 지금 5년 넘어가죠? K리그 안에서는 인천을 떠났을 때도 K리그에서 남아 있었으니까 제주에 있었으니까 201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K리그에 있는 선수고 19, 20, 21, 22 거의 5년째 뛰는 선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파해법이 좀 뭐 저희도 알고 있죠. 아길라르가 볼을 잡는 순간 두 명의 선수가 빠르게 압박을 해서 조여버리면 물론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만 이제 과거에 비해서 그런 폼이 많이 떨어졌고 또 이 선수가 왼발에 의존하는 것도 어찌 보면 본인이 조금 더 구렁텅이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파해가 됐죠. 사실은 옛날에는 10번 압박을 해도 한 번도 뺏기 어려울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10번 압박을 하면 3-4번 정도 뺏기는 건 그런 비율이 차이도 있고 이것도 다른 팀 선수들이 이제 알아요. 네. 이 선수의 왼발을 무조건 틀어 막으려고 하고 이 선수 스피드적인 부분을 건드리고 뭐 그래도 아길라르도 리그에 맞춰 달라진 점은 수비를 할 때의 태도가 많이 바뀌었고요. 그렇죠. 올해는 수비 가담이 정말 많았죠. 평년에 비해서. 그렇죠. 뭐 몸을 불사르는 모습도 있었고 태클 시도를 할 때도 있었고 상대가 싸울 때도 있었고 그래서 경고가 6경고라는 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아길라르가 옛날에 아길라르였으면 이 정도까지 경고를 수집할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뭐 그런 면에 있어서는 팀에 어떻게든 맞추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에 박수를 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아직 뭐 오피셜하게 무언가 나온 것이 없긴 하지만 아마도 이제 시즌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감독님이 보여주셨던 플랜을 이어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길라르는 팀을 떠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뭐 여러 이야기들도 돌고 있고 그런 네. 점을 저희 감수를 해야 되는데 아쉽지만은 뭐 저희가 이미 은포쿠 선수를 영입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루머가 돈 상황에서 뭐 이제는 새로운 시대로 넘어갈 때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아길라르한테는 어찌 보면 좀 잔혹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팀이 많이 커졌어요. 네, 아길라르라는 그릇에 기댔던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아길라르를 품고 이제 아길라르한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팀이 되었다. 어찌 보면 아길라르는 뿌듯할 수도 있고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올해도 역시 아길라르는 아길라르다라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인천 역사의 한 장을 쓴 외국인인 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일 거고요.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선수고 또 최고의 외국인 선수를 뽑으라고 하면 세 손가락 안까지 노릴 선수거든요. 그렇죠. 인천 내에서. 네, 달리 네? 케인데 네. 뭐 이상한데. 알겠습니다. 어허. 넘어갈까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16번 이동수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리그 경기를 생각보다 많이 뛰었어요. 31경기 뛰어서 1득점 1경고를 받았고요. 뭐 사실 31경기를 뛴 제일 큰 이유는 교체 명에 꾸준히 들었고 교체를 해야 되면 이동수는 거의 항상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얼굴을 비췄기 때문에 선발로 나온 횟수에 비해서는 출전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시즌 초에 이 선수를 평가를 할 때 이제 감독님 양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죠. 뭐 실제로 감독님 피그이어서 데려왔다고도 했고 그리고 감독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경기에 투입을 해서 좀 폼을 끌어올리려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저희가 초반에는 조금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양아들이라는 소리를 많이 했는데 뒤로 가면서 네. 본인 가치가 나왔습니다. 그 저희가 표현을 그러니까 이게 참 표현의 양면성이 드러나는 선수 중에 한 명인 게 저희가 이동수 선수를 볼 때 처음에는 딱딱하다, 둔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뚝딱거린다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시즌 후반으로 가면서 잘 버틴다. 그다음에 우당탕탕을 잘한다. 혹은 키핑을 잘한다로 변경이 됐죠 느낌이. 영입 오피셜 뜰 때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 당시에는 주전 중원 언급하라고 하면은 이명조 파트너로 제일 이름이 많이 거론된 선수였어요. 그렇죠. 왜냐면 김도혁은 포지션 바꾼다고 하고 여름 선수에 대해서 당시 팬들이 아직 확신이 없었어요. 왜냐면 나이도 여름이 있고. 서울에서 많이 못 졌으니까. 일단 1년 사이에 원클럽맨이 이적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었는데 시즌 시작하고 여름에 생각보다 너무 잘했죠. 그리고 이제 이동수 선수는 짧은 기회를 받은 것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짧은 기회를 받으니까 템포를 맞추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구단이 원하는 미드필더 스타일이 있는데 이동수 선수는 아직까지 약간 투미들보다는 쓰리미들스러운 플레이를 많이 했고요. 뭐 그랬지만 시즌이 지나가면서 과감성을 찾으니까 확실히 좋았습니다. 이 선수 특유의 전진성이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많이 본인의 장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확실히 경쟁자들에 비해서 이동수에게 좋게 볼 수 있는 거는 공간에 대한 인지가 괜찮다는 느낌을 가끔 받았고요. 특히 약간 침투하는 순간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보면 여름이나 이강현에 비해서 좀 적극적으로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위치를 가지 않나. 그리고 순간적인 공에 대한 집중력이 있어요. 투지라고 해야 되나 집중력이 해야 되나. 그걸 이용해서 바꾼 장면들이 몇 개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3대3으로 비긴 수원전. 그 당시에 골이 기점이 되는 크로스를 시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제주전에 득점을 했었죠. 이것도 공에 대한 집중력을 잃지 않았던 장면이고. 저는 이 선수를 보면서 팀과 같이 성장한 선수라고 생각해요. 그 특히 저희가 이명주도 빠지고 여름도 부상이고 하면서 거의 중원이 완전 무너졌던 시기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시기마다 결국 버텨내는 데 있어서 이동수 선수 역할이 되게 컸죠. 잘 해줬어요. 저희가 이 선수를 어떻게 보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본 거는 수비형 미드필더라는 이미지에 많이 고착화되어 있었는데 사실 그런 플레이를 하는 선수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 저희가 고정관념 같은 게 있어요. 과거부터 봐왔던 키가 크고 조금 날렵한 선수들은 주로 수비형 미드필더, 특히 부스케츠나 미넨 시절의 슈바인슈타이거 뭐 이런 선수들을 보면 이 선수는 맨유 시절은요? 맨유 시절은 죽었어요. 예. 어허. 6번 롤에 가까운 선수들, 수비에 좀 특화되고 좀 똑똑하게 축구를 하는 선수들이라는 이미지가 많이 각인이 되어 있죠. 뭐 국내로 따지면 이제 저기 난지도에서 축구를 하시는 기성용 선생님이라든가 그런 선수들이 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역할이 아닌데 저희가 외형적으로 봤을 때 그랬다라고 오해를 한 게 없잖아 있었죠. 네, 이동수 선수 패스하는 거 보면은 패스도 작정하고 때리면 롱패스가 괜찮아요. 그냥 시즌 초에는 위축돼가지고 그 장면이 적었지만은 중반부터 그게 많이 나왔고 뭐 많이 성장을 했고 뭐 이제 앞으로는 팀에서 더 좋은 역할을 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듭니다.
특히 저희가 장기적으로 3 미들로 넘어갔을 때 이 선수의 장점이 한 번 더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저희가 어쨌든 간에 공격수가 많이 영입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플랜들이 흘러가는 걸 봐서는. 그랬을 그쵸. 때 공격수가 투톱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분명 3 미들을 가동할 시기가 올 텐데 그때 이동수 선수의 가치가 조금 더 빛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제. 18번 여름 선수입니다. 아 너무 아쉽죠. 네. 리그 14경기 1경고로 끝났지만은 이 반 시즌 정도의 활약이 저희한테 정말 뇌리에 강하게 박힌 선수였습니다. 우선은 이 선수의 성격이 팬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성격이긴 해요, 진짜로. 팬 서비스가 정말 장난 아니고요. 진짜 일일이 팬 하나하나를 기억해 주시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많은 팬분들에게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그리고 플레이에 있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제 미드필더 얘기를 할 때 이명수 선수가 빠질 수가 없죠. 어찌 보면 저희가 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3대 2프 이명주 여름이 풀타임을 뛰었다면 이라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던 여름 선수의 역할이죠. 약간 이명주의 파트너로서 경쟁했던 3명을 놓고 보자면은 이강현 선수는 팀에서 시키는 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 선수고 이동수 선수는 본인에 대한 배려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선수면은 여름 선수는 파트너 이명주에 대한 보조에 정말 충실했던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여름이 이명주와의 합은 제일 좋았죠. 제가 이 선수의 이미지가 그냥 헌신적인 선수, 좀 투지 넘치는 선수였었어요, 사실은. 광주 시절이나 그쵸. 서울에 갔을 때만 경기를 못 봤으니까요. 안지도에서 뛰지 못했으니까. 그랬는데 인천에 와서 보고 제가 이 선수에게 제일 처음 놀란 건 이 선수가 왼쪽 사이드에서 빵 때려가지고 찢어가지고 윙으로 뿌리는 공들 있잖아요. 우선 저는 이명주 선수한테 이미 놀라고 있었어요. 와, 저기서 킥을 저렇게 한다고? 와, 제가 인천이래. 근데 반대편에서 여름이 똑같이 그걸 하고 있는 거야. 양쪽에서 찌르고 하는데 와, 이게 클래스구나. 진짜 여름 선수도 시야도 넓고 기술적인 영향도 있고 그러면서도 활동량, 수비력 이런 것도 좋고 어떻게 보면 이명주 선수가 약간 직선적으로 움직이는 편인데 여름 선수가 그거에 비해서는 유연하게 움직여주기 때문에 그런 호흡도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명주 선수가 직선적인 움직임이 앞으로 가는 움직임이 되게 많아요. 특히 돌파를 할 때도 본인이 앞으로 끌고 가는 움직임이 많다 보니까 횡적인 공간이 많이 비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여름 선수가 정말 기가 막히게 커버를 해줍니다. 수비적인 측면에서나 공간 점유나 볼을 받으러 가는 장면들에서도 정말 여름 선수가 이명주가 원하는 공간에 계속 서 있고 이명주가 움직이는 공간에 공을 주고, 그러니까 두 선수의 호흡이 정말 이게 3개월 발 맞춰본 선수들의 호흡인가 싶을 정도로 잘 맞았어요. 여름 선수의 축구를 저희가 더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올해 더 좋았겠지만 부상이 많이 아쉬웠고요. 뭐 그래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저희한테 깊은 인상을 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시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시즌 막판에 조금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 사실 그 한 경기 때도 좀 아파 보였어요. 근데 뭐 이제 저희가 시즌은 길게 봐야 되는 거니까요. 그때도 분명히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이유는 나올 수 있지만 폼이 됐을 때 내보내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이 조금 더 기대가 많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24번 이강현 선수입니다. 이 선수도 팔색조 같은 선수였죠. 참 팀이 원하는 걸 많이 수행을 해줬고요. 뭐 일단 리그에서 22경기 2득점 1도움 2경고 FA컵 1경기 뭐 경기는 로테이션 멤버 정도로 뛰었는데 일단 시즌 시작했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 놀라겠죠. 왜 센터백이 있지? 이걸로 시작을 했으니까. 이 선수 콜네임이 앵커맨이죠. 연결해준다. 그쵸. 그리고 그 역할을 조금 더 낮은 위치에서 흔히 말하는 뭐 스위퍼와 커맨더 그 사이쯤의 역할을 시즌 초에 잘 보여줬습니다. 우선 저기서부터 이 선수가 K3에 왔다는 거를 이미 망각을 했어요. 우리는. 뭐 작년에 저희가 이 선수를 처음 봤을 때 K3에서 온 거 치고 굉장히 잘한다. 왜냐면 저희가 유동규 선수라는 어쨌든 아픈 손가락을 겪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하부 리그에서 올라온 선수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부식시키고, 특히 저희가 개막전 경기 들어가면서 김광석, 강민수가 김광석이 부상이라고? 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러면서부터
근데 선발이 누구라고? 어라? 어라? 왜 제가 있지? 형님 왜 거기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잘 소화를 해줬고요. 네, 뭐 이강현 선수가 부산교통공사 시절 경기도 돌려보긴 했어요. 제가 영입이 됐을 당시에. 근데 그때랑 지금 확실히 느낌이 달라진 게 있는데 솔직히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부교공에선 지금보다 더 팀에서 중요한 선수로 대접을 받았고 그래서 그때는 좀 더 본인이 하고 싶은 거에 집중을 했다면 지금은 본인이 하고 싶은 것보다 주변 선수를 위해서 도와주는 게 훨씬 많습니다. 어찌 보면 조금 낮은 위치의 김도혁 선수의 역할이었다고 봐요. 저는 특히 투미들에서 이명주 선수의 뒷바라지를 하던 선수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 더 낮은 위치에서 수비적인 가담을 더 많이 특히 교체 자원으로 나왔을 때도 어쨌든 이 선수가 신장도 있고 헤딩 능력도 좀 있고 킥도 괜찮다 보니까 저희가 수비나 혹은 후방에서의 여러 가지 작업들을 더 강화하는 데 있어서 이 선수의 역할이 많이 컸죠. 사실 이런 플레이를 할 때 생긴 딜레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색무취해질 수 있다라는 게 있거든요. 본인이 주도적으로 플레이를 해야지 본인이 색깔이 나오는데 반대로 본인이 상대를 맞춰주기만 하면은 또 그런 게 죽고 실제로 시즌 중반까지는 그런 딜레마 때문에 이강 선수가 약간 그냥 선수 로테이션을 돌린다는 느낌으로 기용이 되는 기분이었는데 근데 시즌 중순부터 본인이 약간 자신감을 찾은 느낌이었어요. 뭐 중거리 슛으로 득점을 했을 때가 기점이었던 것 같고 두 골이 다 기억나는 또 특이한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두 경기 연속으로 멋있는 골을 꽂아 넣었고요. 중요한 골이었죠. 순도가 높았죠. 사실 이강인 선수가 득점에 인연이 깊은 선수는 아니거든요. 인천에 오기 전까지 포함을 해서 왜냐하면 애초에 사실 수미도 아니고 고미도 아니에요. 원래는 그냥 딱 그 사이에 있는 선수인데 인천에서는 조금 더 내려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 그 경기에서의 슈팅 득점을 기점으로 그때부터는 본인이 장점을 좀 살리려는 느낌 그리고 경기를 보는 눈이 점점 높아졌고요. 그래서 시즌 막판에는 어떤 선수랑 호흡을 맞춰도 중원을 제법 안정화시킨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K3에서 넘어올 때 주변의 평가들에 대해서 좀 상기를 시켜보면 이 선수의 장점 중에 하나로 그 공격적인 침투 패스가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며칠 전에 대본을 다시 보면서 좀 봤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어쨌든 올해 한 8월까지는 거의 몰랐어요. 네. 그 롱패스 때리는 게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그 박스 안으로 일단 집어넣는 그 패스가 있는데 공격수의 위치를 보고 때리는 거라서 최소한 경합은 만드는. 근데 이제 인천에서는 그 역할이 많이 나오지 않았었죠. 그렇죠. 그전까지는. 근데 그게 8월, 9월 넘어가면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 선수의 공의 앞으로 가는 전진성이 굉장히 살아나면서 이 선수의 또 다른 매력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1년 더 있게 됐죠. 어쨌든 상무에 붙지 못했다 보니까. 네. 사실 나이가 아직 좀 남아있고 인천에서 조금 더 경력을 쌓아야 될 선수죠. 뭐 사실 올해 아침까지 나가면은 뎁스가 많이 필요하고요. 맞아요. 멀티플레이어로 성장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기회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진짜 이런 선수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저희가 수비에서도 나이가 많이 들어있는 편이었고 미드진도 사실은 어리다고 보기 힘들었어요. 이명주나 뭐 여름이나 어쨌든 나이가 좀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부상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는데 이런 가용 가능한 넓은 범위를 가진 선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팀에는 큰 도움이 됐다. 대건고에서 뛰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까비. 어째 내 앞에서 실실 웃으면서 드립칠 생각하고 있는 거 보니까 대건고 얘기를 하겠구나 싶었는데 야, 진짜 표정 봐 진짜. 그러니까 원래는 로컬보이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왜냐면은 인천 지역 출신 로컬보이가 잘 해야지 또 이제 팀이 시민구단이 베이스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데 그러면 언급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로컬보이는 대건고는 아닌 게 뭔가 좀 아쉬운 거예요. 대건고까지 그렇죠. 있으면은 진짜 뽕 차오르는 게 더 컸을 텐데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저희한테 중요한 자산이죠. 뭐 저희가 대건고 출신도 되게 중요합니다만 이 인천이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선수가 있는 것도 또 다른 스토리 중에 하나니까요. 솔직히 요즘에 대건고에 대해 걱정이 많아서 그래요. 왜 아니 인천에 대한 걱정보다 대건고에 대한 걱정이 더 많아 보여. 아니 그게 결국 인천이 연결되는 건데 유스잖아요. 근데 유스팀이 경쟁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 저희가 자체 수급이 안 되거든요. 언제까지 그럴 수가 없는데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네, 이상 대건고의 정신적 지주 포르테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넘어가시죠. 네, 30번 박청환 선수입니다. 아쉬워요. 네. 네, 전년도에 비해서 기회를 많이 못 받았죠. 21년도에는 그래도 진짜 많이 뛰었는데 올해는 리그 10경기 1경고였고요. 뭐 22세 선수였지만은 그 사실 그전 시즌에는 구본철과 박청환의 메인 플랜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2세가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민경현, 홍시우가 대표적이고 거기에 김민석이 떠올랐고 김성민도 있었고. 그렇죠. 김성민 선수까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넷이 좀 더 중용을 받으면서 박창환에 대한 기회가 많이 줄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경쟁 포지션의 차원에서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우선은 민경현 선수는 어쨌든 지금 리그 전체를 통틀어서 다 부족한 상황인 윙백이었고 홍시우나 뭐 김민석이나 김성민도 어쨌든 간에 윙백부터 시작해서 그 김성민과 김민석은 공격적인 윙어 역할까지 맡을 수 있는 선수들이 어쨌든 인천에는 좀 많이 부족한 롤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중앙지향적인 박창환 선수에게는 어찌 보면 조금 가혹한 경쟁 환경이었죠. 안타까운 거는 점점 갈수록 본인이 포지션이 어딘지가 불분명해지고 있는 기용 상황이거든요. 작년에도 사실 포지션이 고정이 됐다고 하기 어려웠어요. 뭐 필요하면 윙어로도 빠지고 센터백으로도 빠지고 했는데 기억이 나는 거는 좌우 구본철 박창환 윙어였던 적도 있고요. 3미들의 오른쪽 왼쪽이 박창환 구본철이었다가 이제 김도영 아길라레가 늦게 들어오는 그림도 좀 몇 번 봤었고요. 막 경기에서 이제 센터백 실험했는데 그렇죠. 그때 좋았지만 올해 그 기용이 나오지 않았었고 뭐 사실 올해는 윙어로 대부분 나왔어요. 근데 사실 저는 박창환 윙어에 대해서 회의적이거든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 선수도 제가 앞에서 중앙지향적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이 선수 플레이 스타일이 중앙지향적이라서 윙어로 쓰면 김도혁 선수 같이 좀 기형적인 포지셔닝이 나타나요. 레잘라보다는 더 가운데인데 그렇다고 이 선수를 중앙 미드필더라고 쓰기에는 측면은 꽤 좋아요. 사실 오히려 프로에 오기 전에 윙백도 뛰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윙백 실험은 없었고 윙어로 실험을 했고 근데 공격보다 수비에 장점이 드러나는 선수라는 걸 보면 좀 묘한 면도 있어요. 어쩌면 민경현이 윙백으로서 성공하지 못했다면 그 위치에 박창환을 실험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본인에게 참 많은 제약 사항도 있었고 뭐 팀한테는 되게 호재였죠. 민경현 선수의 존재가. 근데 박창환 선수의 개인적인 경쟁의 차원에서는 큰 악재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경기를 읽는 능력이나 뭐 수비 지능 자체는 지금도 인천에서 확실히 차별화가 된 선수고 이게 22세를 떠나서 성인 선수들 전체를 봐도 꽤 좋거든요. 그러나 이제 다른 것들이 같이 올라와줘야 되는데 올해 과감성이 늘어난 건 뭐였습니다. 공격 상황에서. 그렇지만은 그 판단의 정확도를 올려야 되는 단계가 왔고요. 그거가 올라가지 않다면 일부에서 당장 쓰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뭐 아마 경험을 쌓을 계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경기들쯤에서 이제 박창환 선수가 저희가 지고 있는 상황이나 혹은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본인 단독 돌파로 밀고 들어가는 저희가 정말 매 방송에서 인천의 어린 선수들에게 필요한 거는 과감성이고 돌파하고 그 우당탕탕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를 꽤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강원전이었나 득점에 가까웠지만 아쉽게 무산되는 찬스가 있었는데 그때 정말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이제 더 다듬어지면 굉장히 좋은 강점이 될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계속 아쉬운 선수 중에 한 명은 구본철이거든요. 진짜 저런 선수처럼 이제 저희가 보내주지는 못해도 임대를 가서 뭐 조금 낮은 팀에 가더라도 가서 많이 뛰면 구본철 선수처럼 정말 많이 좋아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맞아요. 아직 22세가 1년 남아 있는데 뭐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 확실히 받는다면은 좀 더 경쟁을 얻지 않을까라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미래가 좀 더 기대가 되는 선수죠. 네. 넘어가 볼까요? 다음 39번 박현빈 선수입니다. 네, 올해 인천 막내였고요. 왜냐면 2003년생이 이 선수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2003년생이면 올해 20살이네요. 네, 그쵸. 딱 고졸 신인이 한 명만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내년 2004년이 진짜 많습니다. 내년. 저희가 따로 편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공지사항에도 올렸습니다만. 예. 네. 뭐 그래서 올해는 혼자라도 좀 외로웠을지도 모르겠는데 뭐 리그 한 경기 뛰고 1경고 데뷔에 성공을 했다는 거에 의의를 둘 수 있는 시즌이었고요. 뭐 사실 뛸 때 예상을 아무도 못했어요. 그쵸. 나올 타이밍이 아니었어요 사실. 정말 이게 시즌 막판도 아니고 시즌 중반 한복판에 갑자기 선발을 봤는데 박현빈이 써져 있어요. 어라? 그때가 아마 그때였죠. 저희 이명주 여름 동시에 아팠나 해서 미드진에 선수가 많이 없었을 거예요. 네, 그때. 이명주 선수가 많이 지쳐 있었고 못 뛴 건 아닌데 선발은 힘들다 해서 교체로 빠져 있었는데 이제 박현빈 선수가 40분 경에 이명주랑 교체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나온 경기에서 이미 장점은 보여줬고요. 단점도 나왔습니다. 예. 일단 패스를 하는 그 시야 그게 프로 데뷔전에서 나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긴장하지 않고 싹 때려주는 경기를 읽는 능력이나 그런 거는 합격점.
단점이라면 이제 수비를 할 때 있어서 다른 선수들이 나왔을 때는 좀 견제를 해주면서 길을 막고 그게 있는데 박현민 선수가 아직 그거를 읽는 능력에 조금 더 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비가 헐거워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좀 공략이 되기도 했고. 이 선수 어쨌든 간에 좀 피지컬적인 측면에서 아직은 아쉬워요. 그쵸? 이 선수도 딱 봐도 약간 여리여리한 체형에 가깝고요. 약간 투지는 있거든요. 근데 투지랑 싸움은 별개이기 때문에 그런 밀리는 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저희가 작년에 정성원 선수를 평가를 할 때 했던 아. 얘기가 이 선수에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정성원 뭐 선수. 물론 이제 피지컬은 정말 뭐 조규성을 보든 누구를 보든지 간에 키우면 커지더라고요. 오영규도 그렇죠. 네, 그런 건데 어쨌든 정성원 선수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저희가 아직 피지컬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본인이 경합을 하는 데 있어서 점점 두려움이 많이 생기고 조금 더 수그러지면서 소심한 플레이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물론 박현민 선수가 첫 경기에서 그런 플레이가 많이 보이진 않았지만 프로에서 계속 살아남으려면 그런 것들을 깨부술 수 있는 본인만의 장점이 피지컬이든 아니면 더 기술적인 부분이든 뭔가 생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했을 법한 것들이 많이 보였던 그 경기였던 것 같아요. 40분. 지금까지는 그냥 대건고에서 뛰었던 시절이 박현민이 모습을 프로에 옮겨오면은 딱 이 정도 하겠다 정도의 느낌이었고요. 어쨌든 청대의 레귤러 멤버로 계속 차출되고 있는 선수고 그만큼 기대가 많은 선수니까 차츰 보완을 해서 다음 시즌, 다다음 시즌에 점점 팀이 중심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3년 남았네요. 22세 카드가. 아직 많이 어려요. 네, 진짜. 넘어갈까요? 네. 이제 나간 선수들이거든요. 네. 미드필더 중에서 사실 할 말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면 리그를 뛰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나간 선수들을 또 따로 이제 준비를 했으면 어쨌든 약간 이거는 굿바이 인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첫 번째는 돌아올 선수죠. 13번 김준범. 네. 네, 뭐 올해 리그에서 뛰지는 못했는데 김천으로 간 이후에는 제법 뛰었고요. 득점도 있었어요. 한 네, 2골 1도민가 넣었던 걸로 아는데. 차라리 김천에서의 플레이에 대한 평가를 좀 내려볼게요. 확실히 뭐 내년에는 그 빡빡이 양반이 없긴 합니다만 빡빡이 양반이 사람을 참 잘 만진다라는 거를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던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선수도 사실은 인천에서 흔히 말하는 포지션이 애매한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8번도 아니고요. 10번도 아니고요. 6번은 더더욱 아니고요. 심지어 윙어로 나온 적도 있어요. 맞아요. 윙어도 있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로톱도 한번 썼던 것 같아요. 막 끌어올려 쓰고 약간 그 기술이 좋은 날에는 뭐야 저게 너 해 그냥 이런 것도 했었고. 뭐야 저거 베르캄프 아니야라는 생각이 잠깐 든 한 3초 정도 드는 순간도 있는데 3초 후에는 다시 김준범. 네. 그런 선수인데 어쨌든 간에 펩 과르디올라를 닮은 빡빡이 아저씨가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은 최대한 살리면서 이 선수 특유의 단점들 뭐 여기서 언급하자면 조금 떨어지는 적극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시를 잘 해줬고 그게 김천에서의 한 반 시즌 정도 많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프로 커리어 전체를 봤을 때 김준범에게 아쉬운 부분은 결국 선수 개인으로서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단 한 번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뛰게 시킨 적이 없어요. 김준범은 항상 파트너에게 맞춰준 선수고 경남에서도 그랬고 인천에서도 그랬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플레이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김천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해주게 만든 첫 번째 팀이었고 그런 환경에서는 아 이렇게 활력을 가지고 뛸 수 있구나를 보여줬고요. 인천에서의 아쉬웠던 점은 모든 능력치가 떨어진 건 없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하나로 모여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집중력이 한번 떨어지고 그 실수가 너무 돋보이기 때문에 중용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 김천에서 이렇게 된 기용이 본인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그냥 까놓고 말하면 멘탈적인 문제가 많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압박이 들어왔을 때. 예, 적극성의 측면도 사실은 멘탈적인 문제인 거고 순간적으로 본인이 한번 실수를 했을 때 지속적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컨시스트하게 계속 실수를 하는 부분도 결론적으로는 멘탈의 문제잖아요. 근데 그런 그쵸. 부분들이 상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많이 해결이 돼서 왔으면 좋겠다. 네. 상무에서는 진짜 축구만 해야 되거든요. 예, 환경이. 그렇죠. 예. 그 김보섭 선수도 그랬어요. 사실은 가기 전에 멘탈 터지면 막 정신줄 놓고 뛰고 그랬거든요. 근데 갔다 오니까 많이 정신 차렸더라고요. 상무 효과죠. 예. 뭐 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진짜 나간 선수입니다. 또 단독 기사 또 떠서 또 딴 데 가는 것 같은. 네, 전이맨이 돼버렸네요. 네, 이제는. 14번 문창진 선수 리그 0경기 뛰고 나갔고요. FA컵에서 1벤치를 기록했습니다. 뭐 전역은 2021년에 했는데 작년에도 뛰지 못했고요. 올해도 모습을 보기 어려웠고
뭐 여러 얘기가 있었잖아요. 뭐 팀 내에서 문창진 선수를 중용할 생각이 별로 없다라는 쪽으로도 얘기가 나왔었고, 사실 이 인천 팀 내에 문창진 같은 선수가 없습니다. 이런 유형의 선수가 이제 없어요. 옛날에는 피지컬 약한데 볼을 예쁘게 차는 미드필더 좀 있었거든요. 많죠. 뭐 이정빈, 네. 안진범, 뭐 문창진 그 계보를 이어가는 자원들인데, 그리고 뭐 최분경도 굳이 따지면 그런 유에 되겠죠. 근데 그런 선수들 중에서 고점이 제일 높았던 건 문창진이지만은 오히려 조성환 호에서는 최범경이 조금 더 살아남았고요. 조성환 호에서 문창진 선수의 최대 벽이라고 하면은 솔직히 피지컬이 지금 언급한 선수 중에서 제일 약합니다. 사실 이 선수는 포항이 진짜 오랜만에 우선 지명한 선수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16년도까지 포항에 있다가 강원 찍고 해외도 한번 나갔다 왔죠. 맞아요. 그랬다가 이제 인천에 19년도쯤에 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선수 국대에서도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골짜기 세대에서 에이스 노릇을 하던 넘버 7이었는데, 청대에서의 활약만 보면은 한국 축구의 미래라고 했는데 정작 성인 대표팀은 예비 명단까지만 가보고 실제로 올라가지 못했고요. 사실 문창진 커리어 전체를 보면은 문창진 해저 축구라면 잘합니다. 한마디로 본인이 중앙에 있어야 돼요. 중심에. 전 되게 이 선수도 마찬가지로 아길라르 같은 선수라고 생각해요. 아길라르 하위 호환? 그러니까 아길라르는 키핑이 되고 문창진은 안 된다. 아길라르도 맞춰줘야 되고 이 선수도 맞춰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유사한 것 같아요. 정말 뭐 아쉬움이 남아요. 솔직히 19년도에 문창진 중심으로 돌아갈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경기력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지연하게 대두가 되면서 지연하게 유동성을 활용한 축구를 하면서부터 문창진이 밀려났고요. 군입대를 가서 적당히 뛰었지만은 돌아왔더니 팀에 아길라르가 있어. 아길라르 대체로서 데려온 거가 있는데 아길라르가 이미 있으면은 사실 본인에게 많이 힘든 환경이거든요. 위치를 뺏긴 거죠 사실은. 이번에 뭐 성남 단독 기사가 떴던데 성남에서 다시 날개를 펼 수 있을지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뭐 이 선수도 소문이 정말 많았죠. 뭐 훈련 태도가 안 좋아서 감독님이 싫어한다라는 소문도 있었고, 또 훈련 때 되게 잘하는데 실전에서 못하는 선수, 뭐 물론 인천에 그런 유형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 김동석, 양준하 다 그랬어요. 이용재. 아 맞아요.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소문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FA컵의 명단에 들었을 때 기대를 좀 하긴 했어요. 아 혹시 나와서 한 번 더 재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결론적으로는 실패를 하고 부산으로 떠나갔고, 부산에서도 사실은 거의 못 나왔어요. 부산도 감독이 바뀌어서 사실은 네. 감독도 바뀌었고, 뭐 일단 문창진 선수의 최대 약점은 뭐 귀신같이 다친다. 네. 부상이 많아요 이 선수는. 그것도 있고 그 테크니션들의 숙명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잘 이겨내고 꾸준히 뛰는 선수가 있고 그게 잘 안 되는 선수가 있는데 그런 것 같다. 네. 넘어가 볼까요? 네. 슬픈 얘기네요. 네. 미드필더가 사실 여기에서 끝입니다. 네. 이렇게 딱 보니까 저희가 미드필더가 생각보다 좀 있거든요. 인원이 꽤 있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제 몫을 많이 해줬다고 봐요. 굉장히 팀이 미드필더들이 중앙지향적이다. 타 팀의 이선 자원들의 윙적인 미드필더가 많은 것들을 고려를 하면 이 팀은 참 윙어적인 측면의 미드필더보다는 중앙지향적인 선수가 많다. 나머지들은 다 공격수에 가까운 윙어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저희 미드필더에 대한 평가를 좀 간단하게 한 줄씩 내리고 끝내죠. 저는 이명주의 파트너를 찾는 건 내년에도 계속될 거다. 저는 여름이 이제는 절대 우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더 들어올지도 모르고 은포쿠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름이 더 잘해질 수도 있고 이동수가 지금의 폼을 이어가면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당장 최대 과제는 은포쿠에게 맞는 자리가 어디인가 이거 찾는 거고요. 이명주 은포쿠로 갈 수도 있겠지만은 은포쿠의 커리어 전체를 봤을 때 제일 많이 뛴 거는 왼쪽 윙어예요 사실. 뭐 중앙 공미도 좀 뛰었고 삼선도 뛰어봤고 수미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그래서 이 선수가 윙어로 갈지 중미로 갈지가 일단 지금 포메이션에서 핵심이 될 것이고, 또 모르죠? 3미드를 쓸지도. 그렇죠. 네. 그러면 은포쿠가 뭐 어뢰대 유스 경기들을 보니까 좀 그 넘버 10 자리도 몇 번 섰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오랜만에 좀 킥력 좋고 발재간 있는 넘버 10을 이 팀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됩니다. 미스터 토트넘 파이팅. 네. 미드필더에 대한 평가 좀 내려주시죠. 뭐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 이명주를 제외하면은
조금씩 아쉬움을 남기긴 했지만은 그걸 결과적으로 서로 잘 메우고 같이 성장한 시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잘 맞아떨어졌고 결국에는 시즌 끝에 저희가 이런 성적을 거두는데 도움이 됐죠. 네, 여러분들 인천의 미드필더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궁금하시면 14, 15, 16년도의 미드필더진을 다시 보고 오시면 감개가 무량하십니다. 아 뭐 그래도 언제가 제일 하이라이트지? 18년도? 근데 18은 이름값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그걸 이상하게 조합해놔서 그렇지 진짜 홀업을 한 건 19 전반기랑 예. 그리고 16년도 김도혁 해줘 축구할 때 있어요. 김도혁이 빠지면 그냥 몰락한 중원 있어요. 그 중원의 해결사 박세직 시절도 있고요. 아이 뭐 박세지 선수는 17 전반기만 해도 팀 중원에서 제일 좋았어요. 예. 그 17 중원도 재밌어요. 어쨌든 간에 그 2010년대 인천 중원을 보고 오시면 지금 인천 중원이 굉장히 선녀다. 당신들은 세직마드 음수 중원을 기억하십니까? 아 그러네. 그 정말 위에 두 명이 따로 놀아서 이문수가 독박 쓰고 고생하던 그 시절. 박세직이 본인 볼 끌고 가다 뺏기고 하마드도 본인 볼 끌고 가다 뺏겨서 맨날 이문수만 개처럼 뛰던 그 시절. 사실 18년도에 이상한 거 많았어요. 18년도에 한석종보다 고슬기가 아래에 있는 이상한 대형에서 그걸 쓰다가 멘탈이 터져가지고 다 명단에서 제외시키고 이문수 최범경으로 삼선 꾸리고 온 적도 있고요. 18년도가 그 이기는 형 시절이죠? 그 지는 형이에요. 그때 그때는. 그치 네. 18년도 지는 형이지. 네, 지는 형 하다가 안데르센으로 바뀌고 네. 안데르센 황태라 이정빈도 있었고요. 야 알차다 진짜. 예, 어쨌든 간에 재밌었죠? 예, 인천의 미드필더 2022년도 미드필더 결산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14화 공격수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